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51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들 중에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근데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일단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하락만 둔화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그냥 슬슬슬슬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지난번에 조금 이번 주 후반에 좀 급하게 빠졌었죠. 그 급하게 빠졌었던 피로감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빠지진 못하고 있고 하락이 좀 둔화된 상태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찔끔찔끔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죠. 이쯤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높은 확률이라면은 반등을 하거나 하락이 끝나는 게 보통이다. 그게 높은 확률이긴 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응은 하방 포지션 축소하고 비중 축소하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정한 대응일 수 있다. 이게 정석적인 대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욕심적인 저는 꿈이 크고 욕심이 많은 투자자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은 없다. 저는 계속해서 하방 모든 물량 다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건 사실 제가 욕심쟁이라 들고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사실 하방을 팔아야 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야 이게 반등을 하든지 하방을 청산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 제가 청산을 할 만한 사실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근거는 없지만 지금이 통상적으로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냐? 그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들고 가긴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정석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분명히 극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긴 하나 하여튼 이게 지금 극단적인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반등 할랑말랑 하는 자리, 하락이 끝날 즈음 이번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자리이긴 하나 여전히 의미 있는 어떤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히 할 거는 없는 계속해서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 어젯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존 실적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마존 실적으로 IT 빅테크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나스닥만 좀 올랐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 전일 급락했던 거에 비교하면 0.3% 오른 거는 이거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자면은요. 어젯밤에 나온 지표들 물가 지표 발표됐죠. 모두가 기대하던 물가 지표. 보시다시피 예상치에 딱 부합해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조금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의 소득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물론 참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득, 인컴이죠. 인컴. 소득 증가율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의 소비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재밌는 점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득 증가는 둔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소비 증가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들이 GDP의 큰 서프라이즈 혹은 고용 지표의 강화 아니면 소매 판매의 강화 고용 시장의 튼튼함 이런 걸로 미국 경제가 튼튼한 걸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다. 근데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해서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 좀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지표이긴 하나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이긴 하죠.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한 지표가 나오긴 했죠. 예상치가 3.8이었고 이번에 4.2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인플레가 심각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표도 시장에 영향은 별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어떤 뭐 소비자의 어떤 감성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은 비교적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특별히 어쨌든 뭐 시장에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은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아마존 실적, 또 그리고 어떤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뭐 거의 안 움직였고요.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그죠? 금리도 특별한 일 없었고, 뭐 달러에서도 뭐 특별한 일이 없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증시도 비교적 조용했죠.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증시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빠질 우려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이 연장될 가능성이 뭐 등장 정도는 한 거죠, 그죠? 이쯤에서 하락이 보통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어떤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그냥 하락 둔화로 이렇게 계속 슬슬 빠지는 모습이라면은 여기서 또 몇 거래를 기다가 또 하락 파동이 또 여기서 연장이 될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하여튼 하락은 잘 진행 중인 거다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나스닥 일봉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26일 목요일 날에 2% 가까이 나스닥이 빠졌는데, 어젯밤 0.5% 상승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죠? 어젯밤도 그리고 올랐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항을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하락이 둔화됐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없고, S&P는 뭐 잘 빠지고 있죠. 그냥 뭐 누가 봐도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전일 얘도 한 2거래일 수요일 목요일 급락을 이틀가량 했기 때문에 그 피로감으로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바닥은,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딘가가 지금 보시면 매물대예요. 대략적으로 여기,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 선이 지금 여기 어딘가가 매물대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거,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죠? 이게 보시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될 거고요. 여기 거의 2달 가까이 될 겁니다. 몇 주 혹은 뭐 2달 이렇게 되는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여기서 놀았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물론 근데 이게 어떤 그 매물대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서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반드시 지키라는 법은 없는데, 하여튼 근데 일단 하락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기적인 하락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런 매물대에 내려오기도 했고, 지난번에 낙폭이 좀 과하기도 해서 이쯤이면 그래도 그만하지 않겠느냐. 하락이 이번에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은 최소한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기존 생각은 일단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일단 눈에 띄는 그런 엄청난 매물대는 좀 보이지 않네요. S&P와 상승했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어떤 매물대라고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지금 이 매물대를 그냥 일단 붕괴를 시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매물대 그다지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물대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락이 둔화되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 일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스닥을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떤 그 기준을 잡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자리를 어떤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 제가 선그은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여기 5월 26일 날 나왔던 5월 26일 날 금요일 날의 종가입니다. 이날의 종가가 14,33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나마 어떤 그 매물대, 어떤 뭐 지지선으로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일단 붕괴를 시켜놓은 거고, 만약에 이제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정말 힘없이 계속해서 하락 파동이 연장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이다. 그 자리를 일봉상으로 기준을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뭐 애플 그런 거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 지난번 급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보시다시피 애플도 이렇게 하락이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애플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쯤이 되겠는데, 아직 이런 자리를 완벽하게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얘도 한 파동으로 일단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어요. 잘 빠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뭐 보시면은 그 IT 빅테크가 혼자 다 해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 보시면은 뭐 다 빠졌죠. 예. 아마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존과 IT 빅테크가 투자 심리가 좋아져가지고 나스닥만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다 안 좋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빨갛죠. 예. 좀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적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참 이쯤에서 참 오래간만에 그 미국 지역은행들 한번 이야기를 좀 살짝 할까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예전에 그 우리 3월 달에 한참 봤던 그 부분인데요. 이 얘네들 요즘에 뭐 하고 있나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이 지역은행들이 박살나기 시작한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지역은행들 대차대조표에 빵꾸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역은행들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도산을 한 거거든요. 뱅크런이 나고. 그래서 박살이 난 건데, 지금 금리가 그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때 올해 3월보다 지금 금리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좋아졌을 리가 없고, 또 그리고 은행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예금을, 어쨌든 은행 영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금줄은 예금 아닙니까? 근데 예금을 제대로 싸게 끌어올 수가 없죠. 지금 지역은행들요. MMF에나 돈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 국채가 웬만한 유동성을 다 빨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하긴 지역은행들은 돈놀이를 해야 되는, 이 지역은행들은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주가를 좀 한번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은행들 주가를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지역은행 ETF가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면 대략적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KRE라고요. 이 지역은행 ETF입니다. 예. 좀 전에 보셨던 지역은행들 섹터를 모아놓은 ETF인데, 보시다시피 이 주가가 영 흐름이 좀 안 좋죠. 예. 지난번에 한번 단기 낙폭에 대한 어떤 폭등에 대한 반등이 살짝 나타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다시 다 되돌리면서 지금 어떤 직전 저점 혹은 전 저점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이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역은행 위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행 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은행 주가가 뭐 전반적으로 다들 뭐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킨다거나 해서, 얘가 이제 어떤 추세적으로 하락을, 지금 요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폭락을 해서 여기까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도 세상에 지지력이 없이 지금 또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러면 이제 이건 지역은행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죠. 좀 조심해서 잘 봐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ETF가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얘는 아직까지 전저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ETF가 이렇다라는 거는, 이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 여기 있는 이런 개별 종목들, 이런 개별 은행주들은 일부는 벌써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마침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이런 은행들이 위기를 조만간 이런 은행들이 위기가 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역은행들 주가를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좀 거의 내려와 가는 이런 지역은행들의 주가를 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좀 살펴봤고요. 뭐 이쯤에서 좀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뭐 연계시켜서 좀 한 가지만 좀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이힐드라는 거는 어떤 위험한 어떤, 그죠? 그 고위험 채권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죠? 하이힐드 시장이 문제가 지금 나기 직전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잠시 조금 확대를 하자면은, 보이시죠? 여기 있는 회색선이 보시면은 뭐냐면 디폴트 난 겁니다. 망한 회사들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어떤 하이힐드 스프레드죠. 이게 어떤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힐드 금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들도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선행이 될까요?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게 높은 금리를 받으려는 그런 유인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야, 요즘 세상이 불안하네. 자꾸 저 회사, 이 회사, 저 회사 망하네.
그러면 우리 위험을 그럼 지금 위험해지니까 조금 더 금리를 높여야겠다. 조금 더 금리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흐름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그 회색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떤 그 부도율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게 지금 그 회색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는 하이힐드, 아직까지는 이 채권 금리가 뭐 그다지 높게 치솟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부도율이 높아졌다라는 건 조만간 이 빨간색 선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해야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위기가 나기 어떤 직전이 아니겠느냐.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이 지역은행들의 주가도 같이 보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잠깐 지역은행으로 좀 새긴 샜는데요. 하여튼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것도 좀 이제 하나씩 좀 체크하자고요. 변동성 지수 어젯밤 올랐죠? 위쪽에 있는 어떤 저항들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여전하고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구나. 어젯밤 하락이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함부로 바닥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럽 증시 잠깐 하나만 좀 볼게요. 독일 증시인데요. 어젯밤에 의미 있는 지지력 안 보였다. 어젯밤 오히려 하락 마감하면서 하락이 둔화된 거죠. 이거는요. 아무튼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양봉 하나 나오고 오늘 밤 어제까지 올라줬어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여기 지지력이 없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 사실상 목표치는 여기까지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열렸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번 저점까지 목표치는 열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난번에 얘네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력이 이제 없다. 이거 붕괴되면은 밑에 지지력 요만큼은 지지력이 없다. 유럽 증시 생각외로 여기서 물론 당장 이게 뭐 급락하고 폭락하기는 좀 낙폭이 지난번 누적됐던 이 하락 파동이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당장 뭐 급락폭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조금 좀 시간 좀 잘 보내다가 에너지만 다시 조금 모여지면은 또 다시 요까지 또 급락폭락도 가능한 그런 상황에 왔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까지 좀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 뭐 나머지는 다 좀 혼조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더 체크하자고요. 러셀 지수는 뭐 말씀드리다시피 뭐 잘 빠지고 있죠. 그죠? 어제 올랐던 건 IT 빅테크와 나스닥이니까 아이고 러셀 지수는 큰일 났네요. 어젯밤에 전저점을 갱신을 했네요. 어젯밤에.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 이게 연 단위로 크게 본 그림이고 조금 확대를 해서 최근 2년만 보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어젯밤에 러셀 지수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다. 레벨 다운. 어젯밤에 이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이 요렇게 지금 하락 N자로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요런 가능성을 어젯밤에 열은 겁니다. 레벨 다운 매우 중요한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워낙 중요한 자리를 이제 하루 정도 깬 거기 때문에 이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검증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믿어주면 되겠죠. 검증해 볼 필요는 있는데 큰 하락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거 새로운 시세가 시작된다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는 그죠? 하이힐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와 좀 연관시켜서 좀 같이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증시 투자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어제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들을 잘 끼워 맞춰서 나만의 그림으로 만드는 거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 퍼즐 조각들 간의 연관성을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 보니까 뭔가 그림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은 그림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쭉 다 봤고 저기 국제유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을 했으니까 연속적인 어떤 매도세를 보여줄 만한데 어젯밤엔 또 청개구리 같이 또 올랐단 말이죠. 국제유가는 일단 아래쪽을 죽일 생각이 없구나. 그럼 또 박스권이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박스권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천연가스는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갈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상승 추세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근데 지난번에 너무나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될 상승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다. 대폭등이 아니고 상승의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히 고점은 높인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 잘 진행 중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추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눌림시 매수를 해야지 추격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쭉 다 봤고요. 금리를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5%를 도전을 했는데 못 넘었어요. 5%에서 쌍고점을 완성은 아닌데요. 쌍고점 가능성이 좀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죠. 5%를 넘지 못했으면 저의 생각과 여러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5%를 기준으로 채권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금리가 꺾일 수 있다라고 베팅할 만한 근거가 생긴 겁니다. 채권 투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5% 자리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근데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4.8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봐야 아직은 어떤 조정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직도 그냥 조정 중인 게 사실인 겁니다. 다만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 유효한 거고, 아직까지 고점이 나왔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기가 어렵다. 저의 어떤 기존의 생각은 유효합니다. 그대로요. 오버슈팅을 한번 봐야 이게 완전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젯밤 안 그래도 이제 이 금리나 이런 걸 좀 가만히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냥 달러를 좀 들고 있었던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매매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어떤 매매에 대한 팁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것도 조금 좀 제한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 달러 갖고 있는 거 지금 마침 채권 투자를 조만간 하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가 지금이 기회거나 아니면 조만간 어떤 기회가 올 것 같긴 한데, 채권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지금까지는 계속 한 번 사면은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거나 이런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좀 약간 좀 단타성 매매, 어떤 스윙 매매 이런 거 정도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그런 매매를 좀 준비를 좀 해볼까 싶고, 그런 부분이 아마 어떤 새로운 컨텐츠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영상에서 조금 좀 강화를 해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좀 어떤 준비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저라면은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사갖고 끝까지 아직까지 안 팔고 계속 갖고 가겠죠. 아무튼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약간 어떤 스윙 매매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베팅했다. 그럼 이쯤에서 꺾이는 거 확인하고,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털고, 다시 잡고,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잡고, 털고, 다시 잡고, 털고.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파동을 몇 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추종하는 요 정도 매매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스윙 매매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를 지금 한번 해볼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가만 생각해보다 보니까 달러 그냥 들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환율도 지금 강달러가 어쨌든 추세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 달러 갖고 있는 거 채권 마침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채권이 지금 3년 만에, 지금 3년간 누적된 어떤 그런 엄청난 기회의 장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장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젯밤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좀 그런 매매, 물론 일반적인 단타는 아니겠죠. 그나마 제가 한다는 매매라는 것조차 굉장히 호흡이 좀 길 수 있는데, 그런 거라도 일단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니고 월요일부터 슬슬 준비해 볼 거고, 지금은 어쨌든 채권 사는 건 저는 일단 아닌 것 같다. 4.8 붕괴되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쳐오르면, 그럼 이제 여기서 채권 투자를 진행해 볼 생각이다. 사실 말이 채권 투자지 어떤 정석적인 그런 채권 투자는 아니고, 그냥 이제 금리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투기적인 그런 채권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진정한 의미의 그런 채권 투자 그런 건 아닙니다. 채권을 사가지고 이자를 받고 그런 어떤 그런 정석적인 그런 채권은 아니고, 그냥 어떤 금리의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거 좀 해볼 생각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쭉 살펴봤고요. 저기 참 중국 관련된 데이터들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번 주에 대규모 국채 발행 이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국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자꾸자꾸 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조치가 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위안화 약세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국이 그만큼 이 어떤 그죠?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죠?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아직도 좀 어려운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뉴스 가볍게 좀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주에 말씀드린 뉴스이긴 한데, 벽개원, 그죠? 비구이 위안이라 불리는 그 벽개원이 달러채를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거죠. 달러채,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은 아직 디폴트 선언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기업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상환하고, 그러니까 외화 표시 채권은 지금 디폴트를 선택적으로 지금 내고 있다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긴 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위기를 되게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일단 저는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달러채가 아니고 위안화 채권을 디폴트를 내버리면은 이건 중국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제 생각에 일단 중국 공산당이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달러채를, 이렇게 외화 표시 채권을 이렇게 디폴트를 내버리면,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불신이 높아질 수 있겠죠. 중국 쟤들은 위안화 표시 채권은 다 상환하면서 달러 채권은, 외화 표시 채권은 안 갚더라. 저거 내가 투자해도, 내가 외국인인데 내가 외국인이 돼서 중국에 투자해도 내 돈도 떼먹을 수 있겠네라는 그런 우려가,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건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의 영향인지 어쩐지 저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실제적으로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또 환율,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에 따라서 또 지금까지 이미 끝날 것 같았던 이런 하락 파동이 더 또 길게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하여튼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자리예요.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이슈들이 굵직한 게 많이 있습니다. FOMC 회의 있죠. 애플 실적 발표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11월, 이게 지금 월말 월초다 보니까 고용지표도 또 주 후반에 또 발표된단 말이죠. 다음 주 후반에 11월 초에. 그러니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도 좀 정신없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